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차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의 의지를 상당히 무기력하게 하는 말이죠. 최근 국회에서는 다시 이 어차피 국회의장은 누구다 이런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오늘 공식 출범하면서 과연 비대위가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사이 서울 강남 곳곳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나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기업과 국민 이익을 최우선해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야권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열흘 만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면서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김 여사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관광객 살해 사건 피의자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범들 뒤를 쫓고 피의자들 사이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법원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자신들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로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찾은 건 공익 취재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검찰은 다음 주 최 목사가 찍은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 측도 조사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최 목사는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 이권과 인사에 개입했고 자신이 그것을 목격한 것이라며 자신은 국민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정당한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1년여 만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면서 양주와 서적, 화장품 등 다른 선물도 있었다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6일자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30기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무렵에는 대검 대변인을 맡은 인연이 있고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역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2022년부터 2년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중요 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이번에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을 산하해둔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지휘한 고영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차장과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 차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았던 일부 보직을 메우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박성재 장관이 취임한 뒤 총선 전까지 정기 인사가 없다가 지난 10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이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임명되자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여사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대통령의 신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찰 악마화를 당장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성남FC 사건 등은 애초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면 검찰의 탄압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되레 당당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범죄자, 범죄 혐의자가 판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지휘부의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경북경찰청으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걸어옵니다. 지난해 최상병이 순직한 지 10달 만에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최상병과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만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중수색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에 있었고 자신은 지휘권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연원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22대 국회 원내협상을 이끌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회동은 덕담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지만 최상병 특검 등 쟁점 현안이 등장하며 긴장감이 흐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예방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여야 협치의 상징처럼 내보였고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인품을 추켜 세웠습니다. 고향 등 연고를 부각하며 자주 소통하자는 덕담도 오고 갔습니다. 평소에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시다 해서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많은 동질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투를 들어보니까 고향 말투여서 무척 반갑고. 하지만 곧바로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최상병 특검법 문제가 거론되자 일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추 원내대표는 갑자기 훅 들어오면 대화가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현안들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수면 위로 부각된 건데 양보 없는 신경전은 장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했고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이 예고됐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에 총선 민의 거부 선언으로 규정을 하고 제2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장악하려는 정쟁용 선동일 뿐이라며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의 오만함으로 특검과 탄핵을 외치며 일방적으로 전국을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국민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는 첫 회동 뒤 오찬을 함께하며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모두 소통과 협치 의지를 드러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기 어려운 만큼 전국 경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귀국한 뒤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된 20대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공범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전북 정읍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돼 압송된 겁니다. 체포된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A씨가 지난 9일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CCTV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다른 한국인 2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이들 공범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태국의 한 매체는 태국 경찰이 현지 시각 11일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지난달 30일 입국한 B씨가 이달 2일 태국 후아이캉 지역의 클럽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튿날 새벽 한국인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일당은 지난 4일 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저수지 근처에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1억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선 고인이 된 피해자 신상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고
유족 측이 반대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일 오전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오늘 낮 1시 44분부터 6분가량 카카오톡에서 메시지 전송에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5월 카카오톡에서 일시적 전송 오류가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작업을 하다 메시지 수신과 발신, PC 로그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즉시 복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발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네이버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야권의 반일 공세에 대해선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그동안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했고 앞으로도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자본관계 재설정 등의 행정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한다면서도 네이버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논란의 핵심인 라인야후 지분 매각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시종일관 기업 차원의 일로 남겨달라는 입장을 견지해 기다려왔다면서도 지분 매각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이번 행정지도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왔고 별도 면담도 진행했다며 국가 대 국가의 갈등이나 외교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 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대통령실은 또 이번 문제로 반일 정서를 조장하는 건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보호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문제가 정치권에서 한일 외교 문제로까지 비치자 대통령실이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야권은 일본의 강탈 시도를 막지 못하면 매국 정부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반면 여당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진 못할 망정 야권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섰는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를 대하는 우리 정부가 너무 평온한 모습을 보인다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따져 묻고 정부 여당을 향해 당장 국회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분 매각 표현은 없었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일본을 두둔할 게 아니라 따져 물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게 다 퍼주는 외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다 받아들이는 외교해서 도대체 일본 총독부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조국혁신당 또한 네이버 본사가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와 독도를 찾아 굴종 외교라며 규탄하는 등 야권은 정부 외교 기조 전반으로 공세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인사들의 중심으로 야당 공세는 반일 선동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를 공유한 것을 거론하며 한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문제의 핵심 대신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론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죽창가 대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정 TF 구성 등 범정부적 해법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반일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외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기업과 정부가 잘 협의를 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등에 더해 라인야후 사태까지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유진엽입니다. 시민단체인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는 일본 정부가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기만했다며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IT 시민연대는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아래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고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 파장으로 네이버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직원들은 자칫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네이버 노조는 지분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고 라인플러스는 직원들을 상대로 내일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가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라인 계열 구성원과 기술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노조가 걱정하는 건 한국에서 근무 중인 라인 계열 직원 2,500명의 고용 불안입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의 노력도 넘어가는 것 플러스 구성원 자체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보안 사고의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정부가 네이버 입장만 기다리지 말고 단호하게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애초에 지금 기울어진 노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쪽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압박을 해제시켜줘야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데 현재 네이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지분 전량 매각이나 일부 매각, 현상 유지가 거론됩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부분적인 매각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향후에 결국에는 이 소프트뱅크에서 본인들의 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동남아 사업권은 좀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에서 계속 네이버가 그 일본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인야후 한국법인 라인플러스는 내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와 테무는 국내 이용자가 1,7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KC 인증을 안 받은 온갖 유해 성분이 섞인 중국 제품이 직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맺고 위해 상품 차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소비자의 해외 직구액은 6조 8천억 원. 1년 만에 27% 급증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 업체였습니다.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플랫폼 알리와 테무 이용자는 국내에서 각각 800만 명이 넘습니다.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KC 인증을 안 받은 직구 상품은 유해물질 범벅입니다. 서울시가 두 플랫폼의 어린이 제품 71개를 조사한 결과 41%에서 중금속과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해외 플랫폼으로는 처음 자율협약을 맺고 유해 제품 차단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한 유해 제품을 알려주면 알리와 테무가 판매를 차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회신하는 체계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유해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도 살핍니다. We, AliExpress, reaffirms our commitment to long-termism in Korea. Temu is ready to cooperate swiftly and diligently with regulatory requests to ensure consumer safety and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platform. 이번 협약은 일단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협약입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과 호주 등지에서도 알리 등과 자율협약으로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 있는데 시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매 제품을 검사해 문제가 되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아가 안전 관련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소비자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 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안전협약과 별개로 알리 테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금융당국이 평가한 부동산 PF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강화된 평가 잣대로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엔 최대 5조 규모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만 6개월 이상 연체가 일어나면 바로 경매와 공매를 하는 등 정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유한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PF 대출과 성격이 비슷한 토지담보대출과 대출 약정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부동산 PF 규모를 230조 원으로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옥석 가리기의 평가 잣대도 더 강화해 다음 달부터 정상 사업장 지원은 더 확실히 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는 속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의 판정을 받으면 재구조화, 부실 우려 판정을 받으면 경매와 공매를 추진하고 유찰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상 사업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최대 5조 원까지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해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상 사업장에는 보다 원활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와 정리가 되어 이 묶인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신규 자금이 들어가면 건설사들에게 일감도 늘어나고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3개월 이내에 경매와 공매를 하고 만기 연장 시엔 대주단 4분의 3의 동의를 얻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PF 사업장의 90에서 95%가 정상 사업장이며 경매나 공매 대상이 될 사업장은 2, 3%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2, 3년에 걸쳐 부동산 PF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세금 지원이라든지 대출 지원 확대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그 현실적인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보다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부실 사업장 대부분이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 재구조화와 경매, 공매를 추진하더라도 과연 매물을 받아낼 수요가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로라는 위도가 높은 극지방 주변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천문 현상인데요.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불어닥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덮친 지난 11일 밤, 우리나라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하늘에서 붉은 빛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밤이 찾아온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위도에서 오로라가 관측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모르고 날씨도 개일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제 강원도 화천으로 가게 된 거죠.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스마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극지방이나 캐나다,
노르웨이 등 지구 자기장 극과 가까운 곳에서 주로 관측됩니다. 오로라가 관측된 강원도 화천의 위도는 북위 38도, 지구 자기장 위도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26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자기 위도로 30도 아래이기 때문에 오로라가 관측될 수 있는 것보다는 낮은 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자기교라는 가장 이제 큰 규모의 이벤트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날 지구에 도달한 지구 자기장 폭풍은 최고 단계인 G5 수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습니다. 태양에서 최소 7차례 흑점 폭발이 일어나 코로나가 대량 방출되면서 지구 대기에 코로나 물질이 도달했습니다. So it's not unusual, but what made this one exciting was you had 7 in a row. And it's still producing them too. I mean, it's not done yet.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주말에 강한 태양 폭풍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전파연구원도 태양풍이 여전히 초속 800km로 강하다며 우주 전파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하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근무를 했었는데 오전에 정성호 의원 그리고 네. 오후에 조정식 의원. 네. 사퇴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교통 정리도 빨라졌어요. 예. 네. 원내대표 때도 그러더니 국회의장도 내부 정리를 빨리 하네요. 아마도 짐작컨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일관되게 작용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경쟁 구도로 가고 말이 여러 날 동안 나오면 자리 나눠 먹으려고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자리 나눠 먹기라는 건 무슨 말씀? 뭐 대승을 했고요. 네. 국회의장은 누가 봐도 뭐 의전서열 2위 뭐 이런 걸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인데 여러 사람이 그동안 내가 국회의장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명심, 이른바 이재명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어서 밝히곤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만큼 원팀이나 충성도 또는 뭐 로열티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나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개가 전반기를 맡아주시고 누가 후반기를 맡고 이러면서 국회에서 그동안 의장이 되는 데 필요한 관행, 뭐 선수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는 됐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둘러싼 논란은 그렇게 아름답게 비치지는 않는다는 것도 모두 함께 좀 한 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조정식, 정성호 두 의원 사퇴 이면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물밑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종의 밀사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조정자, 좋게 말하면 조정자 역할이겠지만 일종의 뜻을 전달하는 밀사 역할을 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두 분의 말하자면은 그 조정식, 정성호 의원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본인들은 오늘의 이재명 대표가 있기까지 어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좌장급이고 실제 그 조정식 의원은 지난 총선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어쨌든 했던 분이니까 일종의 이재명 대표와 나는 직거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텐데 원내대표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면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우리 이강윤 평론가님 말에 동의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상권 분립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에 명심, 이른바 민주당 오너의 기준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국회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 되는 수도 있는 거고 국회의장은 최후의 중립지대이자 일종의 조정자 역할, 마지막 절충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뭐 대리인 역할에 머무른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뭐 말하자면은 이해관계 걸린 법안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수기의 시간과 숙려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즉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과연 이게 온당한가? 이게 상권 분립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정부 여당의 협치도 요구하고 양보를 요구하면서
이 의회 입법권은 우리가 분점 정부이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갖겠다는 그런 선언적 말하자면 그 의식으로 들려서 저도 썩 그렇게 이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순리대로 간다라는 측면에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측면 지적을 아까 뭐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성호 의원은 그러니까 조정식 의원은 사실 이제 추미애 의원하고 같이 이제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얘기했지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돌려가지고 본인의 사퇴 의지를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하고 5선의 우원식 의원은 서로 명심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다른 후보들한테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거든요. 제가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때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고요. 제가 제일 세니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 얘기를 들었는데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순리대로 이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자기한테 이제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수가 제일 많은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추미애, 조정식 의원. 뭐 두 분 사이에서 추 의원이 처음에 의장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기가 언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어졌던 우원식 의원, 뭐 존경하는 분이긴 합니다만 그분 말씀에도 내가 더 진짜 친명이다. 또는 이재명 대표는 나에게만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국회의장이 실권자라고 하는 민주당 암흑의 대표, 특정인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모양새나 그것을 공명정대하게 대의 명분에도 맞게 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과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내가 더 누구 마음에 가까이 가 있다. 진짜 친명은 누구다. 그리고 이재명이 나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언지를 해줬다. 이것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십자가 밟기도 아니고 말이죠.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이게 우원식 의원한테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우원식 의원마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추대 형식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우원식 의원이 어찌되었건 지금 뭐 본인의 어떤 독자적 의지이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든지 간에 여기에 가서 둘이 어떤 식으로든 경쟁을 해서 누가 한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이 의장이 돼야 한다. 저는 굉장히 그나마 경선을 경선답게 그래서 추대 형식으로 가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에 그나마 체면을 좀 세워줬다고 봐요. 저는 결과는 뭐 다들 예측하는 대로 되겠지만 저는 뭐 표심이야 의원들 표심이야 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까봐야 알겠지만 개봉해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뭐 추미애 의원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대체적인 어떤 분석이니까 저도 그렇게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찌되었건 우원식 의원이 여기에 그래 그나마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경선에 경선답게 하는 모양새를 갖춰주는 측면에서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겁니다. 자꾸 명심 강조하는데 국회의장이야말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자리입니다. 명심이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생각하고 그 민심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게 국회의장이죠. 그래서 국회의장을 무당적으로 한 것이고 뭐 중립지대에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조종자 역할을 맡아달라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경우도 세 가지로 국회법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사태와 비상사태와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한 그 법안 이게 세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면 법안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최후의 조정자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지금 추미애 대세론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나마 저는 나중에 여기서 제가 눈여겨볼 것은 얼만큼 표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한번 저희가 마지막에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잠깐만 첨언 하자면 추미애 대세론이라고 이른바 우리 뭐 할 때마다 자꾸만 그때그때 작은 대세론들이 너무 많긴 해요. 추미애 대세론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마 이걸 겁니다. 그동안의 역대 의장들은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이라거나 의안 상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주문을 해왔거든요.
개혁 입법이나 많은 의석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일견 좀 답답하게 특히 자당이 배출했던 두 21대 의회 두 의장 있지 않습니까? 박병석, 김지표 의원. 그러면서 좀 속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한때 자당 소속이었고 정치적 뿌리는 같을 터이니까. 그래서 이번 22대 역시 21대만큼 의석수가 비슷하게 벌어진 채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0석이나 주었고 온갖 권력을 다 쥐어줬는데 뭐 했소 당신들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다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까지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와 이른바 호흡이나 합을 빨리 잘 맞출 수 있는 좀 강성으로 여겨지는 추미애 당선인을 의장으로 함으로써 기계적 균형에만 집착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겠지요. 특히 이제 뭐 그 21대 국회 마지막 막판에 최상병 특검법이 걸려 있는 바람에 거기에서 상당히 답답함을 호소를 했었죠. 그랬죠. 그게 오히려 굉장히 지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당연히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거 가지고 심지어 뭐 방송에 옮기기도 낯뜨겁고 민망하리만큼 심한 말들도 오갔고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뭐 유튜브에 나가서 이놈 저놈 하면서 마이크 꺼져 있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은 다시 상정은 됐고요. 그런데 이해합니다. 그리고 개혁 입법 중에 서둘러야 할 것도 있다는 것 표심에서 일부 드러난 것도 맞고요. 다만 그게 오랫동안 국회 정신에 입각해서 힘을 가지려면 생명력을 가지려면 한 사람이 무슨 돌격대장 같은 의장에 의해서 빨리빨리 추진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선에서 통과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다 이제 중립은 없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국회의장이 됐을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자리가 갖는 그 엄중함 또 그다음에 갖고 있는 역사성 그리고 이제 후대에 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록 이런 것을 이제 의식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지금 뭐 이것이 뭐 엄포용이지 결코 관철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는 보리 많은데 추미애 당선인의 그 사실 캐릭터라든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창출 과정에서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했었던 역할에 대한 그런 비판들 이 여러 가지들 고려하면은 저는 그런 기대 조금 더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 저는 좀 무망할 것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결국 이 관건은 추미애 만일 당선인이 국회의장 된다면은 얼만큼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라고 하는 민주당과 국회의 어떤 이런 의회 지형들 이런 점에서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균형점 잡힌 그런 모습들을 정치 원로로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악몽이 될 수 있느냐 이 분기점에 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시도는 하겠지만 몇 번 또 이렇게 말하자면 여론의 충돌과 있다 보면은 또 추미애 당선이 약간 좀 말하자면 의장으로서 속도 조절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어쨌든 관건은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때 그게 저는 민주당의 어떤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9개 법안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다시 또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를 하면 이제 10개인데 이거 모두 다 다시 한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입법 폭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당에서는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입법 폭주. 폭주는 뭐 국민의힘의 시각이 많이 반영된 단어이긴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지요. 그 몇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2, 3년 전으로 가보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우리 굉장히 많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불과 3년 정도밖에 채 안 된 일이거든요. 극한적인 대립이었고 추윤 갈등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체급을 계속 키워준 게 결국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도적이고도 집요한 탄압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정치적 이상과 입지가 달라져 있긴 합니다만
의장이 된다고 해서 다시 추윤 갈등이 리바이벌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과 의장이니까 좀 격도 다르고 모든 게 바뀌어져 있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면은 의전 서열이 1, 2위잖아요. 네네. 1, 2위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위상이 물론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의 위상이 그렇게 뭐 크게 현격히 적다가 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인 파워 면에서는 대통령 위상과 중요도가 큽니다만 이번 총선을 두고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고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궁벽한 상황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9개, 8개 그 많았던 거부권 행사 법률단들이 다시 갔을 때 그중에 일부가 재의결이 된다 이러면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이고 전혀 자동차 말하면 범퍼 존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때로는 의장이 그걸 해줄 필요도 있는데 추 라인으로 이게 정해진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견고함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파국으로 가거나 그 마지막 브레이크는 저는 누가 의장이 됐건 잡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여권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이제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추 당선인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할 만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당으로서는 지금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사실 뭐 관록의 정치인 아닙니까? 추미애 지금 당선인과 5선 6선 하는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에서 보수정당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충돌도 하고 막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스타일을 아는 거겠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후의 순간, 말하자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는 그래도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이다. 아마 그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말에 함의에 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선수가 6선이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하자면 싸웠던 커리어가 할 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강성 이미지로 갈 테고 그다음에 어쨌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입법, 흔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입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여론에 부딪히거나 말하자면 최후의 뭐 국민의힘과 어떤 법안으로 겨뤄야 될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면은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 담아서 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약간 추미애 당선인에겐 압박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 경륜이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한다. 최후의 조종자로서 기대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분이 인연도 좀 있더라고요. 대구라는 동향. 그렇죠. 그리고 정치 입문 시기가 비슷합니다. 사법시험도 동기. 연수원 동기인가요? 그런 인연도 있어서 말이에요. 차라리 동기가 아니었으면 홍 시장님 말씀이 더 진정성 있게 들렸을 텐데. 이거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추미애 지금 당선인은 픽업이 된 그런 인재 발탁된 분이고 김영삼 정부 때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로서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 입문 시기도 삼김 시대 시작했던 분들이라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경륜 이런 걸 통해서 어쩌면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압박용 워딩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보기에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온당치 않겠느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우회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레토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평권 의원님 대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훈수를 많이 두고 계시죠, 홍 시장님께서. 뭐 이번도 서울에 있는 뭐 다른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존재감이 요즘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하고도 홍카콜라인가 하는 거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은 하시더군요. 아마 암담해 보일 수도 있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교적 선수도 많고 정치 원로라고 생각하실 터이니까요. 훈수 겸 주문 겸 부탁 이런 걸 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다른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계속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도 라디오를 통해서 연임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직 총리 등 상당한 중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재명 타임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말이죠. 근데 박지원 당선인뿐만 아니라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이렇게 당 지도부가 먼저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띄우고 그런 그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인데 이건 역시 이 대표 본인의 의지가 투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나요? 의지를 읽은 사람들의 수순이겠죠. 이재명 내면의 의지를 읽은 사람들의 뭐 바둑에서도 수순이 중요하듯이 네. 정치에서도 수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에서 군불대기 하는 거죠. 근데 네.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전 보기에 총선 전부터 거의 확실하다고 다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다면은 이제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98년대 김대중 총재도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국민의 총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죠. 그때는 당 총재와 대통령이 겸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지금과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당 총재직이란 단어도 사라졌고 대통령은 사실상 당적은 같지만 네.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비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DJ 모델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것을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서 2000년대의 이회창 전 총재의 저는 모습을 봅니다. 당시 98년 대선 패배 이후에 이회창 총재는 바로 전당대 출마해서 또 당권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재임 5년 내내 당권을 한 번도 놓지 않고 다시 대선 재수에 직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일합에서 떨어졌지만 결국 그때 당권과 모든 걸 놓지 않은 과정이 똑같고 또 하나는 당시 2000년 총선에서 엄청난 이른바 금요일의 학살이라는 공천 학살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재명 비명 학살과 비슷했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치의 변수와 단 한 치의 틈도 없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을 장악했는데 지금 그 궤적이 거의 비슷한데 저는 과연 이런 이재명 일극 체제가 네. 대선까지 가는데 정말 단 하나의 변수도 초래하지 않을까? 그 점은 저는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대선이 3년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연임하는 게 본인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할 분들이 과연 몇이나 계실지 모르지만 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대선 준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네. 그러니까 큰 실효도 없을 뿐더러 네. 그렇게 다가가지도 않겠다.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내가 어느 대학교 시험 다시 볼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녀도 그때 가서 누구랑 겨루게 될지 아직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네. 이재명 리더십을 명실상부한 이재명 리더십을 공고화, 강고화시키는 첫 번째 공식적 수순인 것 같아요. 네. 원내대표와 의장이야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가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명심을 잘 읽어낸 사람들이 이렇게 전한다. 반반쯤 섞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민주당의 주요 스피커들로 하여금 살짝 띄우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재명의 마음을 읽고서 분위기를 미리 잡아가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전에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화하는 과정이었고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화가 제법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 초장을 확실히 정지를 확실히 해놔야겠다는 것과 네. 26년에 있을 지자체 선거 네. 대선에 아마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단위 선거고 지방 예. 권력에도 이재명 리더십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도 지금 미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은 2027년에 있지만 네. 그보다 한 해 전에 2026년 6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6월이면은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그렇죠. 건데 그럼 뭐 8월에 대표 임기는 2년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지방선거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기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네. 얘기는 지금 저도 그 이강윤 평론가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당대표를 연임한다 그러면 저는 굳이 배를 비유한다면 타이타닉 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타이타닉은 선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위기에 대응하기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고라도 네. 굳이 내가 연임해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뜻한 바가 있는 거죠. 첫째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마지막 권력, 의회 권력까지 이제 내가 잡았으니까 네. 지방 권력까지 잡는다면은 대선에서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에까지 나의 조직이 강화되고 내 철학이 투영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 앞길을 가로막을 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제로 리스크 편향, 저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타이타닉은 선회도 어렵고 대응도 어렵습니다. 그 점이 좀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황우여 비대위가 오늘 공식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먼저 인선부터 살펴보면은 지역 안배를 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이제 친윤 색채가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렇게 평가가 또 나와가지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정점식, 유상범 이런 분들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려니와 네. 검사 출신 정치인 중에서도 대통령실, 용산의 뜻이 직접적으로 관철되고 확실하게 대변해 왔던 라인으로 읽힙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대통령실의 뼈아픈 패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약간의 스타일 변화는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의사를 당을 통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이번 비대위가 그렇게 오래가는 비대위는 아닙니다. 네. 전당대회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지만 네. 그 관리에도 대통령실의 의중은 분명히 하겠다는 건 있고요. 충청 제천 이쪽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엄태영 의원 등 예. 해서 충청, 수도권, 강원 이런 분들을 안배한 흔적은 보입니다. 어쨌거나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대표 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이번 비대위의 가장 큰 일이라면 네.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관리용으로 것 봤을 때는 같습니다. 무난하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배려를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 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수도권 낙선자와 또 수도권 당선자, 그러니까 가장 젊은 수도권 당선자, 그다음에 네. 수도권에 낙선한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도 배치함으로써 네. 나름 이제 균형을 갖추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비대위가 어마어마한 비대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비상한 상황에 들어서서 이 체제를 다시 한번 이끌어달라고 권력을 위임한 비대위가 아니라 네. 일종의 징검다리형 비대위, 브릿지형 비대위거든요. 예. 전당대회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적 측면과 전당대회 준비 측면을 양쪽으로 다 보완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네. 관건은 역시 저는 전당대회 룰 예정입니다. 예, 지금 그렇죠. 시기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황우려 위원장이 8말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쨌든 그건 너무 늦다고 해서 10월 전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2달 사이에 충분히 이제 이 전대룰을 어떻게 보완해내느냐. 이 전대룰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용광로 전대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그냥 흉내내는 전대가 되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네. 결국 저는 이제 이 비대위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룰 개정을 했던 비대위가 되느냐. 그다음에 전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용광로 가능성을 열어놨던 그런 전대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그런 비대위 역할을 했느냐. 이 두 가지로 평가받는 거지 지금 네. 가지고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너무 이제 외피만 보고 평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역시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친윤 색채가 짙다 이런 그 비판에 균형을 맞춘 인선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여전히 아쉽다는 주장도 이제 적지 않은데 관련 발언들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일머리를 알고 일솜씨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과 청장년을 아우르고 또 원 내외의 균형도 맞추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정치의 어떤 지형이나 민심의 흐름을 가장 크게 느꼈던 분들이 비대위원이 돼야 이분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은 관리형으로는 무난하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혁신형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특히 이제 수도권 비대위원을 추가 선임해야 된다. 안철수 의원 바로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TO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서는 유동성을 여유를 갖고 융통성을 갖고 한두 TO 늘리는 건 별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황우여 비대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심과 당심 비율을 얼마만큼으로 해서 차기 당대표 뽑느냐는 겁니다. 네네. 지금 혁신형 사람이 한둘 더 들어갔다고 해서 이번 비대위가 할 만한 일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렇지 전혀 않거든요. 이건 제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7월 말이나 8월 초면 끝날 비대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일도 명확해요. 차기 지도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윤상현 의원은 뭐가 좀 못마땅하다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처럼 선거를 치러내야 하는 그런 구원투수 절체절명해서 등판하는 구원투수가 아니라는 그때는 거죠. 11명이었죠. 네. 지금은 7명이고. 네. 그게 당원 당규에 몇 명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한두 명도 보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총선 민심을 얼마만큼 잘 스폰지처럼 흡수하느냐가 더 문제 아닐까요?
천목회라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안에. 3040 네. 주로 이제 3040이고 수도권에서 이제 낙선한 의원들이 이제 주로 모여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쪽 의원들을 왜 영입을 안 했냐? 거기서 이제 그 쓴소리도 많이 하고 룰 개정 관련해서도 이제 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서요. 저도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굳이 이제 7명의 슬림 비대위를 꾸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의사결정 구조를 좀 빨리 가져가자 이런 측면이었겠죠. 근데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좀 있는 가볍게 사람도 가자. 네, 가볍게 가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 네. 사실 매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일종의 7명 사이에서 김용태 의원이 비토한다. 그다음 날 아침에 기자들과 백불 통해서 이런 데 내가 반대한다 얘기하면은 그 비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역할이 돼요. 몇 명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좌지우지되거나 하진 않는데 다만 예. 모양새, 혁신의 측면에서 좀 뭔가 국민의힘이 새로운 물결을 반영하는구나 이런 예. 측면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진짜 불이지형 비대위이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래서 네. 그 측면에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룰 개정을 통한 어떤 예. 이런 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해 놓느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후 평가받는 게 사실은 이 비대위가 하는 거지 지금 임명의 그 말하자면은 외피를 가지고 평가받는 거는 전 별로 지금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가 네. 이제 최대 관심 사항인데 이제 현행은 이제 당심 100% 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걸 일반 여론조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제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될 때 한동훈 비대위 바로 앞에 김기현 당대표 될 때 확 바꾼 거 아니에요? 당심 룰을. 원래는 당대표 3였죠. 네, 당대표 뽑을 때 국민 여론 반영하는 것은 한참 거슬러 올라 우리 성앵커께서 국회 감사합니다. 출입하고 많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보수 정당 계열에서 먼저 도입했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당대표 뽑는데 홍준표 혁신이 때 만든 제도죠, 그게. 국민들 반영하는 거 박근혜 때도 했고요. 그러다가 막 갑자기 고쳐버린 거 아니에요? 당신 100%로. 그래서 김기현 대표 출범했고 그 이후 과정은 많이들 시청자분들 아실 터이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때 그 역할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비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통로가 반영되는 것으로 당 룰을 바꾸는 건 너무 당연해서 그걸 강조하는 게 오히려 뭐랄까요? 너무 철진한 얘기죠. 당연히 반영될 거고. 것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당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역행했던 과정을 되짚어 보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후행을 했을까 싶은데 5대 5냐 7대 3 정도냐 이런 비율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선거에 졌으니까 당연히 옛날처럼 민심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번 비대위가 그런 것도 바로잡아야 할 텐데 네. 정말 수도권에서도 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부터 일단 되잡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력 당권 주자들,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은 대부분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이나 뭐 등등 전부 이제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황우려 위원장이 지금 어쨌든 여지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충분히 듣겠다로 하고 있고 지금 전주혜 의원이라든가 전주혜 의원은 수도권의 강동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낙선했죠. 그다음에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최연소 당선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저도 여기서 당위성을 강조하냐 그러면은 아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맞습니다. 그건 누가 부정합니까? 그런데 정당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정권을 쟁취해 오는 것 아닙니까? 획득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 획득을 당원이 합니까? 국민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여론 수렴 구조를 당연히 반영하는 게 정당의 일상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소통 구조가 있고 출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 당원이 800만이니까 800만이면 충분히 다 표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번 총선에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위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줘야만 사실은 지금 현재 당신 100%로 가도 어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진다? 한동훈 위원장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바꿔야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 바뀌었다는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는 A부터 Z까지 흔히 말하면 한동훈에서 유승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용광로 전대가 되고 그렇게 해야 황우려 위원장이 말한 대로
민주당 전대를 압도할 수 있는 컨벤션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게 국민의힘의 혁신이고 그게 변곡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비대위는 한 두세 달 네. 그 정도 이제 갈 텐데 오늘 신임 비대위원들 오늘 저녁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제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대 준비 과정에서 이제 용산으로부터 과연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래야 이제 어쨌든 객관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용산이 차기 전당대회를 어떤 세목별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시시콜콜 관여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뭐 그런 끼미가 보도가 된다거나 전해지면은 동티가 날 게 너무 빤하기 때문에 네. 용산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너무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흔히 민심, 당심 이런 말 어느 정당이건 합니다. 당원들 마음, 국민들 마음 그러는데 그걸 나눠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는 게 네. 일단 당원과 국민들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저간의 서너 번의 전국 단위 선거의 여론의 흐름, 변화 흐름 추이를 보면 네. 숫자로 확인한 바가 있고요. 네. 크게 다르지 않더란 말이죠. 예. 실제 투표와도 그렇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당원들을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럴수록 국민들만의 몫의 의견을 들어봐야 당원들에게만 통용하는 투표권을 주는 게 의미를 획득합니다. 오로지 당원들만에 다 뽑게 해버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바다 안에 있는 섬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어서 그건 잠시 뒤에 한번 이제 같이 보기로 하고요. 전당대회 연기론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설이 계속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속속 등장을 해서요. 주말 사이에도 지금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식당이라든가 뭐 길거리라든가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이번엔 공공도서관에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나 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길목에 이어폰 끼고 책 쌓아놓고 통로에 앉아 있으면 그거 지나가는 사람 다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또 사진 찍자고 하면 또 사진 찍어줬다고 하고 사인도 해달라면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 책 지금까지도 리스트도 지금 책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한동훈 이른바 북리스트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보는 거고 여론에 조응하면서 슬쩍슬쩍 지금 계속 본인의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냐 정치는 잊혀지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나 선호도가 나오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론전을 해줘야 돼요. 이제 빠져버리면 훅 떨어지는 게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실제 참전하기 위한 일종의 말하자면 몸풀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이강은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토요일 날 그 양재도서관에서 이제 목격이 됐고 바로 어제는 저녁 때 원희룡 의원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크게 사진으로 찍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더 뜻밖이었어요. 네. 어쨌거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대역죄인이거나 뭐 자기 때문에 선거를 안 그랬으면 이길 선거가 빤했는데 한동훈 때문에 망해버린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두문불출해야 하고 뭐 그래야 될 사람 같긴 아닌 것 같긴 한데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책 읽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이 보면 그 분위기가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조용하고 책 읽어야 할 도서관에. 어쨌거나 참 대중 그거를 많이 이용할 줄 알고 셀카, 카메라하고 많이 친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그런데 셀카라고 보세요? 아니 그건 셀카는 아니었다며요. 사람들이 막 와서 찍자고 그러고 책도 보이고 하는데 분명히 찍힐 줄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의성이 좀 있어. 당연히 있죠. 안 그러면 뭐하러 그 양재도서관이 가는 데 가겠습니까? 그 책 그렇게 읽고 싶으면 집에서 편히 조용히 읽으면 되죠. 그 원희룡 전 의원, 전 장관 만났다는데 원희룡이란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천에 이재명 잡겠다고 되지 않을 거 대충은 알고 그럼에도 출전했던 거 아닙니까? 까놓고 말하자면. 그랬고 지난번 대선 경선 후보로도 출마했고 주요 포스트 장관도 지냈고 지든 이기든 어쨌거나 차기 잠룡으로 늘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같은 법조인이기도 했고 검사를 올해는 안 했지만 여러모로
앞으로 보나 지난 시간들로 보나 꽤 중요한 사람과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동안 당직자들 애썼다. 이건 그냥 위로성, 의례성 자리라면 이건 의례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공개되고 하는데 전혀 주저없이 했잖아요. 저는 복귀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자기는 이번에 아마 당대표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 여론조사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여론조사 한 결과가 그래픽으로 준비되면 같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빨간색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높고요. 월등히 압도적이죠. 높습니다. 예, 압도적으로 48%면. 높고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 순서고요. 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조금 높습니다. 네.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이제 조금 앞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왜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을까? 요거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은 과연 등판을 할 것인지 요걸 두 분께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네.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이유는 출마를 권유하려고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해봐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네. 일종의 그 한원 연대를 네. 통해서 다시 당권에 대한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와 어떤 도모를 드러낸 그런 상징적인 저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 방금 여론조사 공교롭게도 국민들을 보고 골라보려고 의중을 물었더니 유승민 전 의원 28%, 한동훈 26%,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2%포인트밖에 차이가 없긴 한데 네. 이 지지율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에 나서지 않으면 점점점 차기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점점 소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락에 관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확인시키고 게다가 이번에 선거 크게 졌잖아요. 그럼 유승민다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마당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나오느냐, 전 의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쨌든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그렇죠. 두 분의 등판 여부에도 상당히 이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지금까지 100% 동의합니다. 보입니다. 그게 가장 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이강은 두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경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인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서는 서로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목록에 이어 각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의료계가 여론전을 펼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말씀 자료처럼 증언의 근거로서 무의미한 자료를 다수 제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2035년까지 10,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의대 교육 기간을 감안해 남은 횟수로 나누면 한 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세 개의 연구 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2035년에 채우려면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체 분석까지 내놓으며 향후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전제조차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이 의사가 2030년에 3,000명이 남는다. 3,800명이 남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직접 2004년에 우리나라 의사는 곧 과잉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반박 브리핑을 진행했고 의료계는 추가 기자회견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법원이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의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결정 전까지 점점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5년간 3,000명씩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의대 정원을 5년간 3,000명씩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의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단체는 의대 증원 규모를 크게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 직원들의 무급휴직 권고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를 통해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가운데 자구 노력을 실시하고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했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심의 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도 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 일주일 남짓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씨가 최근 헤어지는 문제로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다며 이별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점과 범행 2시간 전쯤 마트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구매하고 범행 직후 준비한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더 앞서 준비했을 거라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계획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추가 면담 없이 앞서 진행했던 프로파일러 조사와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 A씨가 동의하지 않아 사이코패스 검사가 불발됐다고 전해졌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경찰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 신상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같은 이유로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일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20대 의대생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경기 화성과 거제에서도 교제 폭행을 당한 여성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 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관련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4만 9천여 건이던 신고는 지난해 7만 7천 건을 넘어서면서 4년 동안 57%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온라인에서는 안전이별 팁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안전이별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교제 중일 때부터 이별을 통보한 이후까지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문제없이 이별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별하면서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며 안전하게 이별하는 팁을 달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글에 정 떨어지게 행동을 해라,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해봐라, 그리고 진절머리 날 정도로 집착하면 된다, 이런 내용의 답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몰래 이사하고 연락을 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답글도 있습니다. 젊은 층에선 안전 이별이라는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안타깝기도 한데요.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게 관대한 처분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을 폭행하고 다치게 해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안전이별 방법이 교제폭력을 막는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운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교제폭력 사건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교제폭력을 당했다면 자칫 피해 상황이 장기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주변에 알리고 또 상담소나 경찰 등에게도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안전이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게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모르면은 묻고 전문가한테 물어갖고 꼭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공유해서 조금 부끄럽고 창피할 수도 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청해서 공적으로 해결하는 제가 꼭 조언을 드립니다.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의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운영하는 행정심판제도가 일부 악성 민원인들에 의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욕설이나 반복된 민원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활용해서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된 행정심판 내용입니다. 지역우체국장과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청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욕설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월급벌레, 니까지 것들, 건방지다 등 비방하는 표현부터 시작해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도 가득합니다. 이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지난 3년간 10,000건이 넘습니다. 반복된 행정심판 청구도 모자라 결과를 우편으로 받겠다 해놓고 정작 우편이 오면 거절해 등기우편료와 반송비로 혈세 7,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권익위도 해당 민원인을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천만 원 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관련된 민원들을 제기했는지가 결국 쟁점이 될 것이고 불필요하고 무용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할 의도로 이 일을 제기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청구인의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서버 용량의 94%에 달하는 1,000건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시스템 전체가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같은 행정심판 내용을 쪼개기 청구하거나 민원성 전화를 지속해서 넣는 등 문제가 반복되자 권익위는 최근 악성 민원인 접근 차단 대응 방침까지 마련했습니다. 무분별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온라인 이용을 차단하고 오프라인 청구만 허용해서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례가 악성 행정심판에 대한 첫 고소 사례로 다른 국민까지 불필요한 피해를 겪게 되는 만큼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야당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야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건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목숨을 잃은 8번째 피해자입니다. 평범한 국민이 이러한 메시지를 적는다는 것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합니다.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하나지만 해결 방법을 놓고는 여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큽니다. 결국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안의 재원인 공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당안은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기금 운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마련된 법안으로도 일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데 우선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섣부른안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에 차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야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아 피해 구제 방법을 둘러싼 또 한 차례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위한 행정 절차를 24일까지 마무리하고 이름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수산물 거래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이 세계 최고인 미국의 88% 수준이고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0.9년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발간한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최고 기술국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은 88%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지난 2021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지만 최고 기술국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는 0.8년에서 0.9년으로 다소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출범한 비대위가 친윤 색채가 짙다는 비판에 선입견 없는 인선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전당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당내에선 7월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닻을 올렸습니다.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전당대회를 준비할 임시 지도체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4번째 비대위가 꾸려진 겁니다. 우리 당은 조속히 정상화하여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서 국민들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비대위원회 비영남권과 3040 세대, 낙선자를 두루 배치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당 주류인 친윤계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위원 7명 가운데 한두 명을 제외하곤 기존 친윤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는 등 친윤계 인사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혁신형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거나 수도권 비대위원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같은 지적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총선에서 대참패한 이유를 규명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야 그게 바로 혁신형 인선이 되는 겁니다. 이에 황 위원장은 먼저 선입견 없는 인선에 주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내 3040 험지 출마자 모임인 천목회가 합류하지 못한 이유론 전당대회 룰 등에 있어서 특정 입장을 공언한 인사를 비대위에 포함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변경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 비대위 내에서도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속히 경선 룰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또 경선을 일단 비대위는 출범 취지에 맞게 전당대회 시기 등부터 정할 거로 보이는데 신임 지도부의 입에선 7월 전당대회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역산을 대개 해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출범 첫날 황우여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를 이룬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의 의중, 이른바 명심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추 당선인 맞상대인 우원식 의원은 이에 질세라 자신이야말로 찐명이라며 국회의장 경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의 합의로 6선 단일 후보가 된 추미애 당선인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이른바 명심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경쟁보다 순리에 방점을 뒀다고 전하며 관례대로 최다선 가운데 최연장자인 자신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당내 일각에선 조 의원을 두고 22대 국회 하반기를 맞는 조건으로 추 당선인의 전반기 의장직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이들이 단일화가 황당하다며 날을 세우고 자신은 끝까지 간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친명, 찐명이라며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단일화를 깎아내렸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거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그때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고요. 제가 제일 세니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은데.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 모두 국회의장 공약으로 검찰개혁 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중립성보단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되든 친명체제가 공고해지는 건 마찬가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당권보단 대권 행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친명 국회의장까지 확실시되면서 대표 연임론도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2대 국회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장치로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여당 당적 때문에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선 뒤 명품 매장에서 쇼핑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누리꾼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 여사가 총선 직후 서울 강남에 있는 명품 매장에서 쇼핑했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른바 대출 카페를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과 불법 대부업체를 연결해준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이율이 1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걸로 드러났는데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포털 사이트 카페 운영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대부업자들의 광고 게시물을 자동으로 올리는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대 운영자 A씨가 대출을 주제로 운영해온 카페 회원수는 13만 명. 불법 대부업체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대형 플랫폼이었습니다.
대출 상담으로 확보한 정보를 대부업체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카페 운영진이 대부업체와 조직적으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히 중간 관리자 가운데 2명은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업자하고 연결이 돼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 카페가 어떤 불법 대출의 어떤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카페를 통해 이루어진 불법 대부액은 확인된 것만 230억 원, 중개 수수료도 25억 원에 육박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많게는 연이율 1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며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를 수집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제도권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20, 3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 100만 원에서 또 제가 못낸 금액을 빼고 다시 주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 2,400만 원 정도 갚았어요. 경찰은 카페 운영자 A씨와 불법 대부업자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카페가 더 있는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이용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손님인 척 퇴폐업소에 들어가 외국인 여성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젯밤 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퇴폐업소에 손님인 척 들어가 외국인 여성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했는데 학부모가 되려 교사를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교사를 대신해서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강원 교육감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특정 학부모인데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강원 지역 교사 A씨는 지난해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어 가정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방문했는데 학부모 B씨는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까지 했습니다. 무려 10달 동안 이어진 학부모의 교사 교육활동 침해 사건. 학부모 고소는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교사 A씨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강원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학부모 B씨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를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인터뷰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자 고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권 침해 사례는 여전합니다. 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최근 1년간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북과 경기교육청에서도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0건 넘는 대리고발이 이뤄져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설모 씨가 범행의 예고 글을 올리고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돈 7억 원을 훔쳐 달아난 남성과 도주를 도운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지인 2명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친구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B씨 차량 트렁크에 있는 사업자금 7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가 월급을 적게 주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신형 240mm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생산 확대와 포병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의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사포를 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의 생산 현장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방사포 무기체계 효과를 최대로 보장하도록 포차를 잘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생산 계획과 실적을 점검하고 생산 성과를 확대해 포병 전투력 강화를 가속화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을 근기 있게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은 또 저격무기 생산 현장을 찾아 저격수 소총도 시험 사격했는데 통신은 중앙에 5발이 명중한 표적지를 공개하고 김 위원장이 세계적 수준의 저격수 소총을 만들었다며 치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신형 240mm 방사포탄을 검수 사격한 데 이어 지난 10일 시험 사격하고 올해부터 인민군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발사 차량과 소총까지 성능을 과시하고 나선 건데 러시아 등 해외 판매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제2경제라는 건 군수경제를 얘기하는데 이 제2경제가 그건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데 별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실은 북한 경제를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수출의 길이 열리면서 내가 취약한 국내 경제를 일부 견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은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무기를 실전 배치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무기라는 것을 어필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 규범을 훼손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일 브리핑을 다음 주부터 주 1회 서면 브리핑으로 축소해 진행합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주일에 2번씩 대면으로 진행하던 브리핑을 수요일에 서면 브리핑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데다 정부 안팎으로 피로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다만 방류 중단이나 개시 등 신속히 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면 브리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은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온열 질환과 진드기 기승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도 예방 수칙을 만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찜통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1000여 명이 온열 질환에 걸렸습니다. 무더위 속 그늘도 없이 야외 활동을 하던 참가자들이 속절없이 탈진하고 실신해버린 겁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1년 새 80% 넘게 늘면서 2,8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여름이 더 강하고 더 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크게 4가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 시원하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등은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에 장시간 노출돼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를 느끼면 곧장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온갖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꼽히는 참 진드기는 무더위 때 경계 대상입니다. 참 진드기 활동을 분석한 참 진드기 지수는 평년보다는 37% 넘게 올랐고 무더웠던 지난해보다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풀숲이나 덤불 등 참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침투 자체를 막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씻을 땐 참 진드기가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미 물린 경우엔 직접 떼어내지 않고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치는 무더위, 각종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국사와 석굴암 등 문화유산이 산지한 경주 토암산에 최근 2년 동안 20건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복구가 시급한데 관리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 중턱이 갈고리로 핥힌 듯 깊이 파였습니다. 사람보다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서 굵은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바로 아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주변 토암산에 이런 산사태만 20곳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석굴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 상륙 때 산사태로 무너졌는데 2년째 복구는커녕 임시조치만 해둔 상태입니다. 당장 올여름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산사태가 석굴암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전번 피해 때 그것들이 떠내려와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계곡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것이 다시 토속류로 발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립공원인 토암산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환경부, 문화재를 맡은 문체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후위기 재난의 대표적인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산사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가깝게 지금 방치나 대책이 없다. 이것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난해 극한호우를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문화재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중고등학생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조건 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3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고 유포를 협박하며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 그대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이른바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요.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딜레마 존에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충돌합니다.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오토바이에 탔던 10대 2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의 교차로에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황색 신호에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최소 30m가 필요해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A씨가 제한속도 40km 도로를 61km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40km로 가다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15m를 더 갔을 거라며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황색 신호에 무조건 즉시 제동을 해야 한다면 교차로 안에 멈추게 돼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급정거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란 겁니다. 이어 현행법은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고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차를 멈출지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더라도 황색 신호에선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원칙적 해석으로 운전자들이 고민에 빠지는 딜레마 존을
최소한 법적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 규모가 3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허청은 기술 보호를 위한 4중 안전장치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방첩 업무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산업 스파이 검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영업비밀 침해 범죄 전체로 확대돼 범행 모의나 준비 단계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처음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갈등보단 협력에 초점을 맞춰 한중 간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첫 전화통화 때 방중을 요청한 왕이 외교부장, 손님인 조태열 외교장관을 맞이합니다. 첫 대면이지만 오랜 친구처럼 두 손을 잡고 친근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모두 발언엔 미중 대결 아래 뒤틀린 양국 관계를 비추는 말들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这段时间中韩关系面临的困难和挑战明显的增多，坚守两国建交的初心，排除干扰。 다만 외교는 대립을 합의로 바꾸는 예술이란 격언처럼 양측 모두 관계 회복에 무게를 뒀습니다. 양국 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순차 통역으로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겨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나 한국의 오커스 합류 같은 민감한 현안 속에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은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도 최종 조율했습니다. 한중 외교수장은 회담을 마친 뒤 만찬장까지 함께 걸으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방중 첫 행보로 한국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외교를 적극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양국 간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듯이 미래 30년간에도 충분히 윈윈하는 전략을 짤 수 있고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외교수장의 방중이 미국에 쏠린 균형추를 옮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7일 5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2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어온 쇼이구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경제 전문가를 지명했는데 그 속뜻이 뭔지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지난 2012년부터 국방부 수장 자리를 맡아오다 12년 만에 내려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 국방부 장관 후보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부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상원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벨로우소프 지명자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군 경험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궁은 오늘날 전장에선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승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프리고진이 주도한 바그너 그룹 용병 반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입지가 흔들렸던 쇼이구 장관. 최근엔 측근인 전 국방부 차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금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If you look at those people that have been moved at a time when there's a counter-offensive going on in northern Ukraine, I find it really quite impactful and surprising. But we will see in the next few days how it plays out. 특히 경제 전문가를 국방장관 후보로 올린 데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방비가 폭증한 현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 시기인 1980년대 중반과 비슷해진 국방 예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계산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대피령을 내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30만 명이 가자 최남단 라파를 떠났다고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추정했습니다. 난민구호기구는 현지 시각 10일 소셜미디어 X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문장을 3차례 반복했습니다. 필립 라자리니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집행위원장도 같은 날 X에 게시물을 올려 이스라엘군이 주장하는 안전지대는 거짓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가자 지구의 안전한 곳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가 현지 시각으로 내일 개막합니다. 황금 종려상 등을 수여하는 경쟁 부문에는 전 세계에서 영화 22편이 초청받았지만 우리나라 작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 2와 김양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가 비경쟁 부문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가 우리나라 영화 사상 처음으로 누적 관객 4천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4는 오늘 오전 7시 반 기준으로 관객 수 97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범죄도시 1편은 688만, 범죄도시 2는 1269만, 범죄도시 3는 1068만 명을 동원한 가운데 범죄도시 4도 이번 주 안에 1000만 관객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야 이거? 뭐야? 김수영 캐스터 뭐 하세요? 아니 갑자기 초파리가 엄청 많아졌어요. 왜 이래 이거? 그게 요즘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파리가 생기기 쉽다던데. 기온이랑 초파리랑 관계가 있어요? 네, 기온이 크게 오르면 과일이 익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과일이 익을수록 초파리가 좋아하는 향이 강해집니다. 아니 초파리가 향을 맡고 들어온다고요? 네, 그럼요. 초파리는 1km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1km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 초파리가 한번 생기면 빠르게 금방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파리는 한 번에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성충이 되는 데는 10일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100개에 10일이면 와, 최우선적으로 예방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과일을 씻은 뒤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실온에 보관해야 한다면 꼭 밀폐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초파리는 주로 배수구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배수구에 알을 낳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뜨거운 물을 붓거나 식초를 뿌리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방에 초파리가 싫어하는 계피나 허브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게도 느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에는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모레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월요일 밤에 보내드린 YTN 뉴스나이트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